98% 들어있는데 480km? 500km 간다는 얘기인가? 100kWh 배터리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99.9 그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임입니다. 드디어 올해 가장 핫한 차 기아 EV9의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 베트남에서 날밤을 새고 오늘 아침 비행기를 타고 르노 QM6 시승행사를 갔다가 여기 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좀 이러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워크샵 진하게 갔다 왔습니다. 이러고 놀았다고요. 자, 우리 영상은 보실 필요 없고요. 이 영상이 공개됐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Kia, movement that inspires. 기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멋있는지를 알아. 멋을 아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영상 자체가 너무나 멋있고 차의 가장 멋진 부분을 잘 드러내는 그런 메이커가 됐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자동차 영상들 대부분은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근데 지금 이 EV9 광고는 뭐 상황상 그렇게 한 거 있겠지만 건축물처럼 솔리드하게 단단하게 땅에 뿌리 박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차가 아니라 딱 나는 건축물이야, 조형물이야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라고, 이런 느낌. 외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강인한 느낌이고 실내도 사실 굉장히 특별한 기능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그런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일단 짚고 넘어가시죠. 지난 영상 보고서 이상하다 하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레벨 3 자율주행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자율주행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 자율주행 왜 여기 안 그려져 있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발표는 안 했어. 발표는 안 했는데 여기 핸들 보시면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핸들에 여기 버튼들이 배열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여기 차선 유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림이 약간 이상해. 버튼이 왜 그림이 한쪽이 이렇게 쏠려 있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버튼이 하나가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벨 3 자율주행을 작동시키겠다라는 버튼이 핸들 안에 여기 딱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에서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시내길 자율주행이 전혀 아니고 항상 자율주행 되는 거 더더욱 아니고 굉장히 제약적인 경우에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경우에 따라서 넘겨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운전자가 넘겨받아야 되는 상황, 그 상황만 아닌 경우라면 사고가 났을 때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야, 이러면 현대 기아가 책임을 지는 꼴을 보게 되는 건가요? 야,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센터 콘솔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센터 콘솔이 아일랜드 타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센터 콘솔 그냥 있는데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 콘솔은 있고요, 그 밑에 아일랜드 타입의 식탁이 나와요. 식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테이블이지만 뒤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더 길어져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2열 시트가 스위블이에요. 스위블이 아니더라도 여기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지만 2열 시트가 스위블이면 이 스위블이 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짐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뭐 컵홀더라든지 뭐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옆에 뭔가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살짝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래쪽을 당기면 수납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여기다가 뭐 냉장고를 넣는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냥 수납 공간입니다. 현대가 아일랜드 타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아도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트렁크 안쪽에 이 부분, 요거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이건 차 안쪽에서 해치를 여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차 안쪽에서 버튼 딱 누르면 해치가 열리는 거예요. 왜 필요해? 라고 하시겠지만 차박해보시면 알아요. 차에서 이렇게 자고 나서 열어야 돼. 열어야 되면은 열쇠를 갖고 와서 열쇠로 이렇게 트렁크,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누워있다가 바로 버튼을 눌러서 딱 해치가 열리도록 하는 거, 이건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지금 버튼이 아니잖아요. 무슨 덮개같이 생겼는데? 네, 덮개 맞습니다. 이걸 열면 그 안에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트렁크가 평소에는 짐을 가득 실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여기 덮개가 있는 겁니다. 아주 꼼꼼하죠. 궁금한 거 다 풀리셨어요? 아직도? 요거요, 지난번에 저희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죠. 유리 가운데에 카메라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후방 카메라가 아니고
HDP를 위해서 뒤쪽에서 오는 걸 찍어주는 그런 카메라라고 합니다. 보통의 자율주행은 뒤쪽을 찍는 카메라는 그다지 필요 없죠. 왜 필요 없냐면 레이더가 지금 뒤쪽 범퍼 양쪽으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끼어들 때 뒤에서 혹시 끼어드는 차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럼 뒤쪽 카메라는 왜 존재하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해외에서는,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뒤에서 앰뷸런스가 오면 차를 오른쪽으로 반드시 비켜줘야 됩니다. 서야 돼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면 서야 되는 카메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S클래스 레벨 3 자율주행차도 오로지 뒤에서 오는 앰뷸런스랑 소방차, 이걸 찍기 위해서 뒤쪽에 카메라가 별도로 있어요. 물론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소리를 듣고 카메라로 찍히고, 그럼 저거 불자동차네? 옆으로 피해야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카메라가 뒤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주차를 위한 후방 카메라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 궁금증은 다 풀리셨어요? 자, 그럼 차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외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진 보면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현존하는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콘셉트카 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콘셉트카가 너무 양산차랑 똑같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콘셉트카가 성의가 없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콘셉트카를 만들고 그걸 살려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양산차는 계획이 2년 전, 3년 전에 나옵니다. 이미 디자인이 픽스가 돼요. 적어도 1년 반, 2년 반 전엔 되는데, 이 콘셉트카는 차가 나오기 불과 6개월, 1년 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산은 이미 정해졌고, 그걸 보고서 야, 이 양산차 티 안 나게 어떻게 해서 콘셉트카를 만들지 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양산차를 본 사람이 이 EV9 콘셉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다르게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하게 만든 거지. 이 콘셉트카 만든 사람 참 이러고서 월급을 받아? 양심 무엇? 죄송합니다.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콘셉트카는 여기 앞뒤 쪽으로 팬더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죠. 그래서 차가 오버 팬더로 이렇게 바퀴가 밖으로 떡 벌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양산 모델은 그에 비하면 훨씬 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콘셉트카하고 이 양산차하고 비교해 놓으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 콘셉트카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서 이 양산차가 별로 안 튀어나왔는데도 이게 꽤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번 콘셉트카를 만든 이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콘셉트카처럼 멋있게 이렇게 빡 튀어나오게 하지 왜 안 했냐? 콘셉트카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전폭이 너무 커져요. 지금 전폭이 콘셉트카는 2025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주차장도 문제지만 세차장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다. 그러니까 양산차는 안쪽 공간은 최대한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깥 공간은 최대한 좁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짝과 이 사이에 각을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짝이 기껏 해봐야 이 정도 두께 정도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튀어나오는 것도 요거밖에 못 튀어나오는 거죠. 디자인 멋있게 하는 거 쉽죠? 실내를 확 줄여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 팬더가 확 오버 팬더가 돼서 진짜 와 멋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건 양산차잖아. 실내 공간이 정말 중요한 차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뽑아야 되고 밖에선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이 정도 오버 팬더 느낌 나면 괜찮죠. 기아가 요즘 전면 디자인을 가리켜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차 시대니까 사실 예전처럼 이 타이거 그릴이다 해서 그릴 부분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하는 거, 요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타이거 노즈 개념을 차 전체에 해야겠다. 그래서 타이거 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피터 슈라이어에 대한 오마주나 뭐 헌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피터 슈라이어가 만들어낸 그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 기아의 헤리티지로 이어가겠다라는 이런 움직임,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라이팅 시스템이 기아가 크게 바꿨는데요. 불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태를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해서 마치 별자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스타맵이 이렇게, 뒤쪽도 이렇게 차 전체가 별자리를 보여주는 것 같이 디자인된 게 인상적입니다. 앞에 있는 그 램프만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램프도 앞과 통일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차의 특징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면요, 여기 작은 LED가 이렇게 촌촌촌촌 박혀있죠. 이쪽이 12개, 이쪽이 12개, 총 24개의 LED 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아는 이걸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제네시스 G90에 들어간 램프잖아요. G90의 두 줄 램프 잘 보면 이렇게 작은 램프들이 이렇게 촉촉 있거든요. 이거 몇 개인지 한번 세보면 뭐야, 12개
12개 12개 잠깐만 똑같네요. 부품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가로로 붙이면 제네시스고 세로로 붙이면 EV9이야? 야 이거 뭐 일타 쌍피입니까? 자 그리고 티저 영상 보면 여기 그릴 있는 쪽에 이렇게 디지털 램프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냐 하실 텐데 있습니다. 점등이 안 돼 있을 땐 안쪽으로 램프가 켜진다는 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다가 차에 가까이 가거나 언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패턴이 촥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기아는 이 램프를 가리켜서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램프가 켜진 상태로 주행이 돼야지 멋있는데 이 램프가 웰컴으로만 사용되고 있거든요. 에이 되겠지. 설마 이거를 불을 한 번도 안 켤까? 에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 아닐까? 불 꼭 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차체를 보면 굉장히 각진 디자인으로 보이죠. 전형적인 SUV 딱딱 이런 박시한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각져 있지 않습니다. 착시를 굉장히 많이 노렸어요. 예를 들어서 램프, 앞쪽 램프도 이렇게 뒤쪽 램프도 이렇게 팬더 부분도 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을 줘서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각이 져 있지 않습니다. 보닛도 보면 상당히 꺾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게 굉장히 둥글둥글한 차인데 그 둥글둥글한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지. SUV답지 않다. 테슬라 같은 차 보면 이거 SUV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 봐서 SUV라고 해?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이 몇 군데를 아주 날카롭게 손봐서 손이 벨듯이 날카로운 그런 라인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선이 굵고 각진 것처럼 보이게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단 본인 라인이 너무 둥근데 공기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이 앞부분일 텐데 이 앞부분을 굉장히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공기저항 개수를 이런 종류의 SUV 중에 최저치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기저항 개수 볼보 EX90이 대형 SUV 중에서 가장 공기저항 개수가 낮다 이러는데 EX90이 공기저항 개수가 0.29예요. 0.29니까 이 차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일단 EX90보다 훨씬 길기도 하고 그리고 뒷부분도 EX90은 앞쪽으로는 이렇게 숙여놨는데 3열 승객의 머리 공간을 위해서 좀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저항 개수 한계가 좀 있겠죠. 0.3 이하가 되면은 그건 진짜 대박일 것 같습니다. 0.3에서 0.01만 빼도 인정. 그건 인정. 어쨌든 중요한 건 디자인상으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에요. 똑똑한 디자인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닛을 얘기하자면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프렁크입니다. 메일로도 많이 왔어요. EV9 프렁크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프렁크에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이 졌어요? 프렁크 좋아요? 넣고 싶어요 거기다가? 저는 프렁크를 진짜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쓰냐면 뒤에 트렁크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렁크를 쓰는데 그게 뭐 그렇게 되게 편하고 이러진 않은데 아무튼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가 프렁크가 없었던 게 아니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에 프렁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렁크 지금 쓸만한가? 쓸만 안 하죠. 왜 쓸만 안 하냐면 숙여서 당겨서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걸 열 때도 나가서 거기서 밑에 여기 더러운데 거기다 손가락 집어넣어서 요걸 막 이렇게 해서 열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해갖고 열어서 그 안에 보면 요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뭘 넣으라고? 내가 왜... 아니 뒤에 트렁크 있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요만한 거 넣으려고 그걸 막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차는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2번 누르면 보닛이 열리도록 생겼어요. 진작 이랬어야죠. 이게 전동으로 열리는 타입은 아닌데 가서 그냥 손가락으로 들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프렁크가 좀 쓸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프렁크를 터치해서 프렁크가 열려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트렁크 앞에서 내가 짐을 넣을 때 갑자기 키를 찾아야 돼. 내 짐 들고 있는데 키를 어떻게 찾아? 이렇게 되잖아. 포르쉐가 그렇게 돼 있어요. 포르쉐 엠블럼을 문지르면 프렁크가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EV9 같은 경우도 전동식으로 프렁크 스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케이블을 당기는 방식이 아니고 전동식이 된 이상 이걸 밖에서도 열 수 있는 스위치를 반드시 만들어 넣었을 것 같습니다. 기아가 좀 똑똑하다면. 그래서 기아 엠블럼을 이렇게 만지면 그 프렁크가 열리게. 없으면 멍청한 거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뜻 아니었고요. 그게 아니고 만들어주면은 더 스마트할 것 같다. 사실 이거 일찌감치 됐어야 되죠. 테슬라 같으면 일찌감치 터치스크린에서 버튼 딱 누르면 알아서 딱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전동으로 열리기도 해주고 인장이 됐어야지. 이제야 되네요. 뭐 프렁크가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루시드 같은 경우도 프렁크 전동으로 이렇게 찍 열리잖아요. 허머도 전동으로 리비안도 이거 야 이렇게 프렁크 이거 전동으로 딱 열리고 거기 이만한 거 다 있으면 멋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유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차들 보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다가 짐을 잔뜩 실을 수 있게 해주마 이런 얘기인데, 현대기아는 지금 트렁크가 아직 작습니다. 지금 EV9도 트렁크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작아? 남들은 이렇게 큰데. 왜냐면 이 EGMP를 처음 설계할 때 이 프렁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그 프렁크를 고려하는 대신에 뭘 고려했냐면, EGMP에 사용되는 요 장치를 그대로 기존 자동차의 엔진룸에다 넣으면 작동되게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뭐 니로라든지 코나라든지 이런 차를 그냥 개조로 전기차로 전환하기 쉽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이 엔진룸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부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어요. 좁은 공간에다가 부품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는 저 뒤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것들이 앞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EGMP2가 곧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프렁크를 좀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프렁크 보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프렁크 좌우로 이렇게 딱 커버 있잖아요. 어휴, 그냥 깔끔하네. 아주 칭찬합니다. 도어 캐치가 팝업식이네요. 뭐 EV6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처럼 이렇게 한쪽만 튀어놓은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양쪽으로 튀어나오는 타입입니다. 그랜저나 G90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런 형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이 나거나 이랬으면 밖에서 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안에 승객이 막 기절했거나 이러면 열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열 때 어떻게 여느냐? 물론 유리를 깨야지. 유리를 깨야 되는데 유리 깨는 것도 사실 점점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냐면 이중 접합 유리라고 흡음 유리를 사용하잖아요. 전기차는 다 흡음 유리를 사용하는데 흡음 유리는 깨지질 않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못 깹니다. 못 깨다 보니까 이 문을 어떻게든 열어야 될 텐데, 열 때 이게 전기 장치가 고장나 버리면 이게 튀어나오질 않아요. 손잡이를 그럼 어떻게 당길 거냐? 이렇게 눌러서 당기면 됩니다. 앞쪽을 눌러서 뒤쪽을 당기면 이만큼 당겨져요. 그걸 이렇게 잡아갖고 당겨야 됩니다. 아무튼 알고는 계셔야 된다. 네,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럼 실내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실내 지금 보면 분위기가, 이건 콘셉트카 그 자체예요. 완전히 놀랍습니다. 우선 시선을 압도하는 건 이 디스플레이겠죠. 디스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길어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5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공조 장치입니다. 지금 악몽 같은 게 살짝 그랜저 있는 건 그거 왜 그렇게 만들었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그거에 비해서 너무 멋진데. 일단 공조 장치가 밑에 있는 건 기능적으로도 이상하고 위치상으로도 별로고 디자인상으로도 그렇게 예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시원하고 넓고 좋잖아요. 게다가 운전하면서 온도 같은 거 조절할 수 있으면 좋잖아. 굳이 이걸 밑에? 디스플레이 안쪽 구성은 전체적으로 예쁩니다. 단순한 디자인 중에서도 아마도 이게 안 예쁜 디자인이고 예쁜 디자인이 따로 있을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디자인 컨셉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좀 이상하잖아요. 얘는 어떨까? 근데 약간 불길한 느낌도 있어요. 요 가운데 보면 자동차를 EV9을 그려놓지 않고 뭔가 그냥 보편적인 자동차 디자인을 넣었거든요. 요거 좀 꼼꼼하게 해주지. 지금 보면 이 업데이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차 디자인을 그냥 다 똑같이 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 하시는 김에 디자인을 다 좀 다르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5인치 디스플레이 안쪽의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요. 일단 계기판 디자인,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심플한 계기판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판단이 이르고 실제로 바꿔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랜저보단 낫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공조장치 부분이 있잖아요. 뭐 앞유리 성해 방지라든지 뒷유리 열선이라든지 외기 버튼, 뭐 에어컨 버튼, 오토 버튼, 이런 것들을 쭈루루룩 배치했습니다. 근데 이걸 터치로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온도라든지 풍량 같은 건 가운데다가 이렇게 버튼을 따로 남겨놨습니다. 이 공조장치는 그러니까 사실 이 5개의 버튼만 있는 거고, 이 버튼들은 정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터치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온도 조절이나 이런 온오프 스위치 같은 건 할 수 있게 그냥 장갑 낀 손으로도 문제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볼 수 있네요. 이거 좋은 거죠. 사실 자동차에서 내가 조절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조절하는 게 차에서 뭐가 있을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은 의외로 공조장치입니다. AVN이 아니라 요즘은 AVN 공조장치를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쓰지 않을 수 없는 거는 공조장치예요. 공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차를 탔다면 무조건 공조장치 쓰는 거야. 그럼 그 제일 중요한 공조장치를 저 밑에다가 처박아 놔야 되나? 이거 맨날 조절하는데 지금 끌어올려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눈높이에 있는 공조장치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에 만들던 걸 송두리째 뒤집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준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지금 잘 해놨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지금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멍한 기분이 들 겁니다. 아, 내가 저걸 왜 생각을 못했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아래쪽에 보면 버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단축 버튼들입니다. 이걸 보면 히든 타입 터치 버튼이라고 하는데 왜 히든 있냐면 차의 시동을 끄면 이 부분이 그냥 직물이거나 우드처럼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다가 시동을 딱 켜는 순간 여기에 램프가 들어오면서 터치를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데, 터치만 되면 당연히 야, 이게 어떻게 그걸 누르란 말이냐 라고 할 텐데, 그냥 터치만 되는 건 아니고 눌렀을 때 햅틱으로 피드백이 있습니다. 피드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누르는 느낌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게다가 공간도 널찍널찍하고 버튼이 뭐 6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뭐 오인하는 가능성도 그다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미래적인 느낌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쯤 보시면 좀 이상한 게 눈에 띄실 겁니다. 센터 콘솔 부분 여기에 충전기 있고 여기 뭐 거치하는 게 있고, 잠깐만, 그러면 시프터는 어디 갔어? 기아는 원래 다이얼식 시프터였잖아요, 전진 후진. 근데 이거 없습니다. 없으면 이거 어디 갔냐? 컬럼으로 갔습니다.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씁니다. 이렇게 당기는 형태, 미는 형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형태로 안 하고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어 시프터도 잘 보면요, 그냥 기어 시프트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시동 버튼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시동 버튼을 최대한 운전자 쪽으로 가까이 당기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전대 위에 있는 시동 버튼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페라리가 거기 있어서 페라리 같이 운전대 위에 시동 버튼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브릉. 안타깝게도 그거 안 되고요. 기어 시프터 옆에 시동 스위치가 있어요. 저는 시동 스위치하고 기어 버튼이 가까운 데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해왔어요. 여기 다이얼이 센터 콘솔에 있을 때 바로 앞에 시동 버튼을 만들어 놔서 시동을 누르고 바로 다이얼을 돌릴 수 있게, 같은 이유로 칼럼으로 이게 옮겨왔으니까 시동 버튼도 같이 옮겨와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굉장히 기아의 인터페이스들은 논리적이고 굉장히 잘 만든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시동 버튼 위치가 지금 조금 안쪽인데, 이게 아마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겠지만 시동이 꼭 있어야 되나? 이제 이 정도면 시동 버튼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들 보면 시동 버튼 다 없어졌어요. 테슬라 없어졌죠. 볼보 없어졌죠. 폴스타 없어졌습니다. 윈페스도 없어요. 있는 회사들도 있죠. 뭐 포르쉐 있는데 버튼이 있지만 실제로 그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누르지 않고 그냥 타면 알아서 시동이 걸려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동 버튼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왜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요즘 애들이 저장 아이콘이 디스크 모양인 거를 이유를 모르듯이 이 시동 버튼이 전기차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왜냐면 지금은 자동차 엔진이 덜덜덜덜덜 돌면서 기름을 막 태우잖아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시동 버튼이 따로 있는 건데, 전기차 시대에는 굳이 그냥 피 넣어놓으면 차 어차피 안 가잖아. 시동 버튼이 왜 필요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이미 퇴화돼버린 가솔린의 흔적 기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없어야 더 쿨해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이 없어요. 이게 뭐야? 통풍 열선 시트 EV9에 없어? 그건 아니고요. 버튼들이 다 문 쪽으로 갔습니다. 디스플레이 들어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짝에 보면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고 거기에 열선, 통풍, 스티어링 휠 열선도 그쪽에 붙어 있네요.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스티어링 휠 열선을 스티어링 휠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룹핑이라고 해서 목적을 같이 묶어놓는 곳에 잘못 묶인 거죠. 핸들을 따뜻하게 하는 게 핸들 기능이야? 아니잖아요. 핸들을 따뜻하게 하는 건 공조장치 기능입니다. 열선을 켤 때 당연히 내 시트만 열선을 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트 열선을 켰으면 당연히 핸들 열선도 켜는 거지. 같이 묶는다면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을 같이 묶어야 돼요. 그게 맞죠? 왜 핸들 열선을 여기 잘 보이는 데다 여기다 딱 이렇게, 굳이 BMW는 여기 딱 이렇게, 포르쉐는 여기 뒤에 절대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왜 그렇게 하나. 여튼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통풍 시트 다 좋은 위치로 옮겨간 것 같네요. 실내를 보면 이 차가 굉장히 컨셉트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이 시트 부분이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여요. 특히 헤드레스트, 망사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헤드레스트가 망사로 되어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던가요? 아니, 헤드레스트가 어떻게 망사야? 나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 사무실 의자 보시면
어지간한 고급 의자들은 다 망사죠. 허먼 밀러 같은 의자 사용해 보신 분들 다 어우 이 망사가 최고구만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시원하다고 하시죠. 시트 방석 부분이나 이런 걸 망사로 하진 않았지만 헤드레스트는 그래도 망사로 잘 만들어 놨네요. 일단 보기에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땀도 덜 차고 좀 부드러울 것 같기도 하고, 헤드레스트가 2열에 있는 사람의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2열에서 그나마 개방감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충격 흡수를 할 수 있을까? 후방 충돌을 딱 했을 때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빡 맞는 거잖아요. 괜찮겠죠? 안전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이걸 장착한 걸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했나. 그리고 1열을 이렇게 망사로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2열 3열은 왜 망사가 아닐까. 2열 3열도 좀 해주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차에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시트가 돌아가요. 7인승 자동차 중에서 시트 도는 차가 있었나? 소렌토, 산타페, 뭐 이런 차, 팰리세이드, 텔류라이드 이런 차들 이거 시트 도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6인승, 7인승 중에서 6인승은 시트가 뒤로 돕니다. 가운데 이제 레버를 젖혀서 돌리면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타리아에 있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이거 스타리아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처음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쉬워져. 이 스위블 시트는 지금 슬라이딩 기능도 있고 젖히는 기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떼버리는 기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차에 타고 내릴 때도 편하고 90도로 이렇게 차 바깥을 보면서 뭐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밖에서 어른이 태울 때 베이비 시트에 아이를 채울 때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뭐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돌려놓고 채우면 되니까 훨씬 더 쉽겠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위블 시트입니다. 여튼 지금 2열 3열 이렇게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앨런 보고 있나? 하고 왔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연락도 안 하고. 아무튼 네, 앨런이 얘기하기로는 마주 앉으면 내 무릎에 상대방 것이 있을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네요. 에이 떼끼, 지금 너무 좁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2열을 수입을 하고 뒤로 젖힌 걸 조금 세우면 조금 더 무릎 공간이 나오긴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굉장히 넓은 공간은 아니다. 이 수입을 하기에는 딱 맞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분명한 건 77.4kWh는 넘습니다. 훨씬 넘죠. 주행거리 여기 공개된 거 보면 98% 들어있는데 480km? 500km 간다는 얘기인가? 무게가 더 나가니까 배터리는 아마도 80은 분명히 넘을 것 같죠. 100kWh 배터리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이 그건 아닙니다. 뭐 99.9, 아이 그건 아니에요. 99.9는 속이 까차는 남자죠. 네, 그건 아니고. 이 아이오닉 5가 휠 베이스가 3000이거든요. 아이오닉 5에 77.4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의 꽉 찼는데, 그거보다 한 15% 정도를 더 실어야 된다고 하면 이걸 어디다 실을 것인가. 휠 베이스가 3100이긴 한데 그거 뭐 기껏 해봐야 3100이면 3% 늘어난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더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디에 들어갈까? 여기 잘 보시면 3열 시트의 아래쪽에 보이죠? 3열 시트 아래쪽에 바닥을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 위로 올라와 있고 시트가 다리가 없어요. 뭐 숏다리도 아니고 아예 시트 다리가 없이 그냥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3열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차의 3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더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 있다는 얘기죠. 배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배터리 용량은 3월 말에 실차 전시하면서 같이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EV9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매일매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은 좀 어려워? 그럼 며칠에 한 번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승도 곧 할 거고요. 그런 것들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